일단 그 AI 시대에 대비한 사회가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90년대부터 매번 이런 기술이 변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기존 성과물을 우선 챙기자 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대중 정권 때도 디지털화했고, 그 다음에 4차 혁명이나 뭐 매 정권마다 그 시기에 기술 변화에 따른 많은 지원과 프로젝트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뀌면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성과물들은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활용되지 않고 또 새로 시작하거나, AI라고 하면 또 AI 틀에 맞는 것들을 다시 중복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대체로 예산 받고 그 다음에 성과물 내면 끝나고 그 다음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개인의 업적 아카이브 같은 것에서 출발해서 어떤 공공적 아카이브, 각 분야마다 여러 틀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그 기본 데이터를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쓰든, 아니면 새로운 악의 근원, 악의 출처들에 둘러싸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 이게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은 이 발표문을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빠뜨려서 마지막에 사실상 한 서너 장 더 제가 추가해서 자료집에는 없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저희가 AI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I는 대체로 접근하는 관점 중에 AI를 의인화하거나 무신화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AI를 인간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게 그 특이점 같은 거, 싱귤래리티를 얘기하면서 인간과 대비되는 실체적 존재 혹은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서 의인화시키면서 뭐가 빠져버리냐면, 뭐 AI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었다, AI가 뭐 우리의 모든 직업을 앗아간다, 이런 모든 담론 이야기들의 맹점은 AI를 기본으로 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가린다 하는 겁니다. AI가 핵심이 아니고 AI 기술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 근데 그것을 AI 자체를 의인화시켜 버리면 그런 것들이 가려지죠. AI가 인간을 넘어섰다, 인간 이후의 시대가 왔다 라는 틀의 문제제기가 되면서 문제의 초점이 흐려지고 사회과학의 핵심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접근과 분석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의인화 수준에서 더 나가면 물신화가 됩니다. 인간을 뛰어넘으니까 AI가 신이 되고 AI에 대한 그것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과 다가올 재앙이 됐던 혹은 유토피아가 됐던 그것에 대한 신과 대등한 믿음으로 전개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무뎌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AI의 핵심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생산체제에서 자본주의적인 틀에서 포디즘이 완성된 이후에 40년대 2차 대전 전후에서 나왔던 것이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 사이버네틱스, 그러니까 20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베버가 얘기했듯이 행위에 대한 목적 합리적 행위, 그리고 그것이 이어진 관료제라는 틀이 포디즘으로 완성이 되고, 이후에 사이버네틱스라는 목적 합리적 행위의 다른 차원, 베버와는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환경까지를 염두에 둔 인간 행위 혹은 기계 행위에 대한 연구가
데이터가 1940년대 노버트 위너부터 출발이 됐고, 그로부터 지금 80년이 지나는 시점에 드디어 그 것들이 현실에서 실행되고 우리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된 틀이 전개되는 시점이 지금이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의 목적 합리적 행위가 군사적 의미에서의 킬 체인부터 구매자의 취향과 미래 구매 패턴을 예측해서 마케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생성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그 목적 합리적 행위는 위너가 볼 때 예측 가능한 행위로 곧바로 등치가 되거든요.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이고, 그것이 목적과 예측을 결합한 최근에 이루어지는 모든 AI와 연관된 핫 이슈는 전부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지점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국가와 관련된 정책을 얘기할 때는 막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법률이나 특정한 정책 방향이 설정됩니다. 최근 아직 발표 안 됐지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아마도 최근에 이런 상황과 관련해 가장 포괄적이고 영향이 큰 법률 아닐 겁니다. 아마 1월 곧 시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데이터 3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 이런 일련의 법률 정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부 기관이나 공공 부분이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익과 효율을 높이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핵심은. 그런데 이런 것들의 걸림돌은 이런 것들을 머지에서 데이터 각 부분들의 장벽을 걷어내고 머지에서 쓸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개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기업들이 이윤을 위한 이런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분 최근에 정보 유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았듯이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미국과 중국에는 안 되지만 나머지 세 번째는 우리가 한다라는 이런 목표는 좋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보다시피 인공지능 행동 계획이라는 걸 내걸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엄청나게 많고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는 추후에 맡기고 저 자신도 이거를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잘못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계속 동일한 것들의 반복으로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표가 중요한데, 이런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정부가 부르짖는 것, 미국은 이미 이런 단계를 넘어서 이미 진입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 민간과 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는데, 이런 데서 활동 진행하면서 나온 데이터들을 오른편에 이렇게 구분을 다 없이 다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데이터 기본법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당장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이런 칸막이와 규제 장벽을 없애서 국민 생활 혹은 정부 기관의 통치 행위 혹은 뭐 치안 기타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머지해서 인공지능을 쓰든 혹은 뭐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베이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회사들 같이 서비스를 하든 어쨌든 이거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효율화시키자라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하드웨어에서부터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런 다양한 레이어, 이걸 스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의 주권을 지키자. 인공지능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체를 다 우리가 아울러야 한다라는 게 트럼프식의 방식이고, 비어있는 아랫부분 비어있는 그 하드웨어까지 자신들이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경쟁과 싸움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인재 양성, 언제나 빠지지 않았던 정부 정책의 틀입니다. 뭐 새로운 인재를 또 AI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이런 식의 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전의 것들의 재탕이고 내용이 없는, AI 인재가 뭔데? 라고 물으면 당장 대답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러니까 AI와 결합할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AI와 결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결과물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연구자나 개인들의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인다. 혹은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틀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데이터 수집된 것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정제되고 잘 정비되어서 데이터 센터나 혹은 아카이브들을 부분마다 이루고 있어야 하고, 그들 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 간에 머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나 기업들은 그 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법들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이미지나 텍스트나 스프레드시트, 뭐 기타 여러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왔고, 여러분 옛날 엑셀부터 SPSS, 그 다음에 최근에 비정형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R,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데이터셋의 독특한 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행렬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셋부터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다음 세 번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물들, 논문까지, 우리 사회과학계나 인문사회계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논문이겠죠. 논문을 생성해내는 단계, 자동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현재 학생이나 교육이나 교수들은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봐야지, AI가 자동으로 논문을 내서 그게 피어 리뷰를 통과했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 논문 쓰는 건 어떻게 되지? 자, 이런 우려 속에 변화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이 인비보, 인비트로, 인실리코라는 말은 원래 그 자연과학, 공학 쪽에서 쓰는 이런 기술 변화에 따른 연구 대상과 그 여러 가지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런 파장은 사회과학, 인문과학에도 미칠 것이다. 실제 생체 살아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관찰, 면접, 참여는 사회과학의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각,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했고, 인비트로는 경제학이나 사회학, 통계사회학 같은 데서 사용했던 변수화해서 모델링해서 통계적 기법으로 상관관계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던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최근까지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현재 인공지능으로 오고 있는 게 인실리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나 생성된 데이터 혹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몇 분 남았죠? 한 10분 남았습니까? 한 10분 남았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수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데이터, 대표적인 게 바로 유리건판, 세계 최고래입니다. 서울대 박물관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리건판은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제가 우리가 해방되면서 놓고 간, 조선통독부가 놓고 간, 경성제대에 남아있던 것, 총독부에 있던 것,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고, 이 건판을
디지털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공개했을 때 이것이 주는 이미지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 중앙박물관에서 파일 공개하고 있고 서울대도 아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문제는 해상도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무슨 700에 4, 620에 400 이런 식이 아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를 최대로 제공하는, 굉장히 인색해요. 별 그럴 필요도 없는데 굉장히 인색한 해상도로 제공하는 것들을 완전히 풀어서, 사용도 이미 이거 저작권 다 끝난 거고 일종의 적산이기 때문에 마구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저는 상업적 제한까지도 없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돈을 버는 것,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의성도 생길 거고, 당연히 학술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신문, 이거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오래전에 신문 아카이브 한 거 있죠. 네이버가 한 것 중에 가장 공공적인 게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던 코리아라는 KBS 방송 다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건데, 자신들이 갖고 있던 클립들을 뉴스, 연예, 기타 다양한 드라마 등의 클립을 엮어서 만든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부 PD만 할 게 아니고 공공방송이 공공재정으로 만들었던 클립이니까 사실은 바다 플랫폼이라는 걸 해갖고 아주 짤막하게 음원, 짧은 영상들 한 3초, 5초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풀 수 있다면 이런 거 다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풀어서 저작권 문제가 난항이 있긴 하지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더 확대시켜야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의 이 개방도는 굉장히 낮고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수신료 납부자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그런데 수신료 납부자에서 나의 정체성이 아카이브를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생산자, 그런 데이터를 갖고 생산해내는 생산자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연구자도 그렇고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풀릴 때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데이터 차원에서 열리는 것인데, 이런 당장 할 수 있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껴 놓은 채 AI 시대에 새로운 무슨 무슨 정책,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는 개별 기관들이, 정부 기관들, 컨텐츠와 관련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디지털화도 꾸준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 아카이브들을 개별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서로 합치고 새로운 활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가 요 사례에서도 들었지만 연구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기간을 들여서 결과물도 잘 만들었어요. 공개 안 되고 그냥 없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냥 그때 했던 작업으로 그냥 널려져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목록화해서 어떻게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컨텐츠 진흥원에, 이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런 거를 봤는데, 음악 아카이브 탄생해갖고 있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전화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국 음악 데이터 센터로 갖고 있던 자료를 넘겼대는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선전한 거에 비해서 별 활용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현재 AI로 넘어오면 가장 큰 디지털 아카이브는 역시 구글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검색 데이터와 이용자 데이터와 유튜브에 쌓인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바로 제미나이 같은 혹은 바나나 같은 여러 가지 생성 물들을 바로 낼 수 있는 것들로 연결이 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기업이고, 또 하나는
팔란티어라는 곳입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술과 연관된 부분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학술 데이터 아카이브는 NIA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 앞으로 나올 의료 데이터들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MDIS 통계청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이 국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인데 이걸 가만 둘 리가 없죠. 사기업이 특히 AI와 결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상업성과 이윤 추구 때문에 이런 것들에 계속 개입해 들어가고 아마 활용을 촉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 쪽으로만 넘어오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적인 것 말고 이런 사기업들, 특히 DBP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복된 공유 저작물로 중복된 것들도 자신들이 합쳐 놓으니까 그 양질의 전환에서 월등히 활용도가 커지게 되고, 이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보다시피 LLM과 에이전트를 기술을 이제 서서히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초보적이고 뭐 그렇게 대단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게 더 개선되면 아마 많이 활용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는 이들이 쓰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은 아마도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 거를 API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쓸 거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과학 인문학 논문들을 거기 검색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주면 결과물들을 내게 할 겁니다. 조금 더 지나면 간단한 레포트나 뭐 지금 이미 하고 있죠. 레포트나 이런 서비스를 하게 하고, 이게 지금 거기서 하는 100편의 인사이트 10분 안에 얻어보세요. 뭐 이런 건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수준인지. 그 다음에 DBPR가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구글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한 것 같다라고 찾다 이거 제미나이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레포트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고,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팔란티어라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와 최근에 이루어지는 IC 단속, 이 모든 것에 뒤에 숨어 있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기업으로 유명해요. 유튜브에 보면 주가가 뭐 20배 뛰었다 이래갖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유명한 회사인데, 사실은 현재 정치 경제를 무섭게 장악하고 있고 미국 정치의 뒷부분은 이들이 다 섀도우 캐비넷 비슷하게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파운드리라는 것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을 관리하는 툴 정도가 아니고 사회과학 지식 생산을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객체 규칙 행동으로 재조립할 수 있다. 이래서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AI Powered Automation for Every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I로 작동하는 자동화들을 하는데 모든 결정, 그러니까 학술적 결정, 학술적 판단까지도 응용을 하면 이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재단에 이들이 들어와서 연구재단 데이터들, 기타 데이터들 다 머지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의 방법을 섞어서 API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변화, 이런 것들. 그래서 킬체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했듯이 혹은 뭐 이런 방식처럼 논문 킬체인, 연구 질문 탐지에서 문헌 데이터를 동원하고 분석 서술 출판까지를 자동화해낼 때 생겨나는 엄청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 현재 있는 KCI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이들의 로직, 이들의 플랫폼,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뒤섞어 갖고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장인적, 지식인적, 그리고 장인처럼 배워서 자기만의 노하우나 어떤 연구 방법을 알고 있는 리서처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점차 뭐로 변하냐면 아키텍처나 매니저나 최종 판단자, 리뷰, 피어 리뷰, 이거 좋네 나쁘네 이런 거 하는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냐 안 그러냐는 좀 더 이런 추세로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가 만든 5단계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앞에 2023년이 레벨 1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추론해서 내는 것들 있죠.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들, O3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이전트로 자신들이 26년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로 되면 사용자를 대신해서 자율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 이게 아까 말한 팔란티어식의 것들, 소프트웨어나 플랫폼과 연결될 때 실질적인 연구 자동화 일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28년까지 혁신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5조직까지 가면 흔히 말하는 싱글레리티에 도달하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그 자율적 연구 루프의 실현 가능성, 이게 샘 알트만이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 인턴을 26년까지 만들고 28년에는 오토메이티드 AI 리서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중급 리서처들은 이들이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결과물들도 쫓아가기 벅찰 확률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거보다 더 좋은 새로운 여기 대비한 기술을 받은 사람, 그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AI가 자동으로 생산된 것들을 판별하는 직업이 생기겠죠. 그것을 판별하고 XO 점수 매기고 이런 바뀐 관계, 도치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크다. 결론적으로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그러면 연구자 정체성과 학술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제미나이가 준 말입니다. 오픈AI, 챗 GPT가 준 말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세계를 우리가 쓰는 분류 체계가 이미 결정해 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연구자들이고, 우리가 쓰는 분류 체계, 우리가 만든 AI가 될 겁니다. 이미 결정해 버리는 건 아닌가?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막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파운드리가 사회과학에 들어오면 사회과학이 평생 남을 대상으로 해왔던 일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받는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겁나는 얘기를 해줍니다. 파운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원래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팔란티어가 만들어주는 아키텍처예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마지막에 좀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써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대안과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최희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토론문 제목도 있네요. 거인의 어깨 위에선 인공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15분 이전에는 좀 마치게 해주십시오. 네. 토론 의뢰를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시간이 좀 없어서 인공지능을 쥐잡듯이 잡아가면서 겨우 이제 쓸 수 있었고요. 그 앞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배운 교수님 하신 말씀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대로 썼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세진 박사님이 인공지능한테 존대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존대라고 하는 게 우리 사이에 어떤 모두가 존대 쓴다 모르겠지만 어떤 소통을 맡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과 반말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브런치에 클로드와 인문학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 토론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반말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데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낭만 박사 최희태 브런치에서 저희 인문학 토론을 깨알 같은 자랑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의 신비에 4% 정도에 접근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되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대단히 오만한 말이다. 4%를 특정하려면 100%를 예측해야 되는데 우주의 신비의 100%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자세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주를 생각하는 천체 물리학자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제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그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보면 정도전이 이방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세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난세를 타는 자, 난세에 맞서는 자, 난세의 희생자. 근데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모두가 그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이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이제 주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난세라고 볼 수 있는데 모두 난세를 어떻게 타야 될까만 이제 논의하는 자리들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은 약간 결이 다른 자리라서 다소 좀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사회학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난세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참 그 우리의 미래는 참 암담할 것 같은데 특정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부터 소외되는 어떤 사회를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고요. 그러니까 백운 교수님의 그 너무 방대한 발표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어떤 저작물의 소유권 관련된 얘기, 공공 저작물과 사적 저작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인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로크가 얘기했던 그게 혈통으로 소유가 이전되던 어떤 중세의 어떤 그거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소유권이라는 것에 막혀서 미래로 못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제가 어디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상상한 건데요. 그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에 가서 인디아를 만났을 때 처음에 총칼로 뺏질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좀 팔아라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디아는 이 내게 아니도 어떻게 팔어? 이걸 팔면 이 위에 나란히 새도 있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총칼로 이렇게 뺏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소유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시대의 새로운 딜레마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아까 뭐 코로나를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더 오래 지속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가 해왔던 많은 젠걸음들을 멈춰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코로나를 견디지 못했던 건 개인이 아니라 자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이 견디지 못하니까 풀어서 다시 일상으로 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해진 것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대가 그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작 뉴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문명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한 고민. 저는 인간이 어떤 생산력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질병과 어떤 기아는 진입 넘어섰는데 그거를 특정 누군가가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메타의 무임금 노동자다. 왜냐하면 그 거기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축적해온 어떤 그 기술 기반과 그리고 현생 인류의 취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광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언젠가부터 인류는 그러니까 뭐 그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 이후에 그러니까 생산력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산을 계속 높여서 이제 분배를 더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는 어떤 그 신자유주의적인 생각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저는 이제 분배라는 문제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자본의 생각, 시장의 생각, 그 논리에 우리가 갇혀서 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작은이 그런 얘기를 해두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입력할 때마다 깜빡깜빡거리는 그 막대 커서를 저희 작은 형이 개발을 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런 말이 있는데 저희 작은 형이 그거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조카가 그러니까 작은 형의 아들이 전자공학과인데 처음에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저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은 형의 업적, 아빠의 업적이 생기니까 존경하게 됐대요.
그런데 막대 꺼서 얘기를 하는 순간 아빠한테 그러니까 되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거 특허를 내 가지고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일자시만 받아도 우리는 지금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근데 이 작은 형은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걸지 않았어요. 이거는 모두 인류 운명 함께 누려야 될 것이고 이걸 특허를 걸면 개발이 늦어질 거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은 지금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늘 고민해요. 내가 실업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실제로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그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어떤 핵심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나의 노력으로 온전히 이룬 것인가, 또는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어떤 많은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에서 인류 문명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모두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난세에 올라타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한 시기에 그동안 뭐 그 시기에는 되게 혁명적이고 인류의 그 어떤 발전에 기여했던 소유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자본, 그러니까 생산력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켜서 만드는 어떤 이 자본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사회학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 시대를 뭐 일론 머스크가 느리게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 다 느리게 해놓고 자기 혼자 뒤에서 개발할 사람인데 저는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자본의 논리에서 이거를 이제 분배의 논리로 가져가게 되면 아마 속도가 늦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그동안 잊혀진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발표문을 쓰면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다 발표문을 안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이걸로 그 저의 발표를 마치고, 저의 그 인공지능을 직접들이 잡아서 만든 원고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4분 남았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식당 옆이기 때문에 충분히 15분 이내에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치는데요. 저는 이제 코멘트를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1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혹시 오늘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들 플러스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보실 각 대학의 사회과학 대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그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난 주에는 아마 국공립 사회과학 대학장 분들이 제주도에서 아마 세미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 인간 예외주의에서 인간의 어떤 고유성의 관점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봐야 되지 않냐는 어떤 질문,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구,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그 발제해 주셨고 그에 대한 또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틀째 첫 번째 세션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자리를 앉아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회과학계의 많은 연구자와 교수분들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사회과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들을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로 가시죠.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